자, 1부부터 가보도록 하죠. 바로 판승철. 가끔 판승철이라고 하니까 왜 판승철이에요? 판교 이승철입니다. 자, 이상원 선임 매니저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아이고 참 심란한 한 주가 이제 좀 시작이 됐어요. 전혀 심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나만 심란한가요? 아무래도 이번 저는 그게 불똥을 좀 키운 것 같아요. 유럽중앙은행. 네네. 그러니까 아니 크레딧 스위스랑 유럽에 있는 여러 은행들이 지금 뭐 이런 상태면 50bp 인상이 아니라 25bp 해줄 것 같았는데 50bp 인상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FOMC도 좀 과격한 뭐 발언 내지는 좀 과격한 인상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저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안심하세요? 두려움을 네. 승화시켜서. 그래요? 예. 분명 이유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저는 2008년에 경험을 해봤거든요. 네. 그때 예. 그 뭐 직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사원이었죠. 제가 2006년 네. 입사였는데요. 네네. 그때 한참 제 체력이 좋을 때라 네.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많이 봤었기 때문에 네네. 예, 이번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경험해봤다는 게. 그래요?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엄연히 틀려요. 네. 엄연히 다르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자체도 그거예요. 지난주 시장 먼저 말씀드리고 네네. 그 다음에 시장이 어디에 배팅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08년에 제가 겪었던 경험을 네. 말씀드릴 거고요. 예. 그 후에 이제 실제로 시장 침체가 있으면 어떻게 됐었는지 네네. 그때 말씀드리고 음. 왜 그러면 주식시장하고 경제는 네. 따로 가는지 어. 그 말씀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탄탄한 우리가 그럼요. 길을 걷지 않을까. 예. 좋습니다.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러시죠. 네. 자, 지난주에 월요일 날 제가 이게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네네. 잘 극복만 되면 이게 오히려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다행히 나스닥이 4.4% 상승했고요. 네. 나스닥 100은 6.5% 상승했습니다. S&P 500만 네네. 1.5% 상승했는데요. 금융주들이나 이런 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쪽은 좋지가 않았었고 상승률 상위 섹터를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나 테크 섹터가 좋았었고요. 네. 하락률 상위를 보면 에너지나 금융 섹터가 좋지 못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나 테크 섹터가 좋았다라는 거는 뭐 일견 이해가 되죠. 요즘 항상 계속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네. 그쪽이 괜찮았었던 거고 하락률 상위는 에너지 부분이 안 좋았어요. 이거는 경기 침체 우려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금융 섹터가 안 좋았던 거는 당연히 지금 사건의 원인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금융 섹터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간 상승 종목을 보면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6.8%, 테크놀로지가 4.9% 섹터 자체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12%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12%, AMD가 1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12%, 메타 9%, 아마존이 9% 올랐거든요. 예. 정확하게 시장은 이거는 금리가 인하가 되거나 오히려 이제 금리가 안정되는 쪽에다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쪽이 상승이 나타났던 거고 반면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돼도 충격을 덜 받았던 금리 수혜를 받았던 섹터들은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주가만 그랬던 거는 아니고요. 네. 채권 가격이 네. 이제 1에서 3년물 채권 가격도 약 1.3%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내린 거죠? 그렇죠. 네. 금리가 하락한 거죠. 채권 가격이 상승했으니까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2월 17일 이후로 약 한 달간 네. 1295원에서 1326원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한 번 위기를 반영한 이후에 거기서 계속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물론 일간 변동은 큽니다. 네네. 일간 변동폭은 큰데 그 가격 박스권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원유 선물이 80달러에서 67달러까지 약 16% 하락했거든요. 이걸 보면 인플레도 약간 그래도 좀 진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원유가 또 너무 많이 빠지면 네. 본격적인 경기 침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적당한 선에서 요 정도 선 가격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UBS가 오늘 아침에 결정이 났죠.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네. 인수 결정 발표나고 하나 더 있었어요. 뭐요?
미국 이제 달러를 이제 유럽 이제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들하고 수합을 하겠다라는 네네.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 이제 선물 시장이 굉장히 급등했다가 시장에서 이제 UBS랑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폭락하면서 네. 이제 시간으로 폭락하면서 이제 좀 선물 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마이너스 1%까지도 갔었으니까요. 일단 크레딧 스위스가 이 결정이 나기 전에 85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다가 네네. 그거를 그냥 32억 달러에 거의 네네. 반 퉁쳐갖고 판다고 하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급락하는 건 알겠어요. 네네. UBS는 왜 급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UBS는 어떻게 보면 85만 원짜리를 32만 원 사면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보증도 붙었죠. 그러니까요. 스위스 이제 정부에서 다 해주겠다고 손실 했으니까. 나면은 그거 얼마 90억 불, 네, 90억 스위스 프랑인가요? 뭐 네네. 90억 달러인가? 예. 해준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UBS는 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어찌됐든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 거잖아요. 네네. 부실을 떠안게 된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있는 거고, 향후에 이게 UBS 같은 경우는 CS를 인수해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네. 시너지가 날 만한 부분이 이렇게 사실 많지 않아요. 아마 UBS가 인수하면 CS의 자산 관리 부분, 저희 나라 WM이죠. WM 네네. 부분, 웨스트 매니지먼트 부분은 자기네들이 가져갈 거고, 그 외에 뭐 IB 부분이나 투자하는 네. 이런 건 다 버리겠죠. 네네. 그건 쪼개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큰 득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신종 자본증권을 전액 상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정말 시장에서 떠들썩했어요. 맞습니다. 네, 코코본드.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건 잘 몰라요.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네네.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이 있으면 네. 주식을 먼저 이제 주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회사의 운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주주들은 아주 조금이나마 건졌죠. 네네. UBS 증권하고 이제 교환을 해주니까 네. 예, 아주 작게라도 건질 수 있는데 사실 신종자본증권은 이제 금융위기 2008년에 지나면서 이게 이제 은행들의 자본 확충 수단으로 네. 주식을 바로 발행을 해주면 이제 자본이 늘잖아요. 네네.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게 부담스러워서 네네. 이제 의결권은 없고 그냥 이제 영구 채권 비슷한 거예요. 네네. 영구 채권을 발행하는데 대신 금리를 조금 더 줘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근데 어찌됐든 우리로 치면 뭐 우선주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환사채라고 네네. 할까요? 이런 개념인데 유통도 잘 안 되고 좀 불편함이 있죠. 네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이거 많이 발행했었거든요. 네. 4대 은행들이. 근데 이게 결국은 뭐랄까요? 전액 상각이 되면서 네네. 손실 처리가 되면서 돈을 건질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자체로는 뭐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퍼진 거죠. 그러면 유럽에 있는 은행들의 코코본드는 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네네.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하이힐드 채권들도 전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네네. 이렇게까지 번진 거죠. 네. 근데 이게 중국 시장에 오늘 홍콩 상해은행 있잖아요. HSBC가 HSBC요. 예, 상장이 돼 있는데 그거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시장 전체가 혹시라는 우려가 생긴 거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냥 어찌됐든 하이힐드 채권은 좀 네.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미국 국채나 이런 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런 부분은 있고. 그리고 또 버핏이 바이든 행정부 이제 고위 관료하고 접촉을 했다고 네네. 하니까요.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2008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봐야죠. 오늘 밤에 일간 변동폭은 되게 클 거고요. 네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만약에 이게 2008년 금융위기처럼 간다라고 하면 뭐 이런 기술주들의 반등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코인 가격이 오른다든지 네네. 이런 일 없습니다. 채권 그때 제 기억에 잠깐 반등하는 듯 하더니 네. 일단 채권부터 폭락하기 시작했고요. 채권, 원유, 네. 금 우리가 아는 모든 자산이 폭락했었습니다. 그때 네네. 폭락폭도 작지 않았습니다. 40%, 50% 이렇게 폭락했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시장의 금리 베팅도 많이 바뀌고 있죠. 맞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있고요. 지금
5% 이제 3월 22일 기준으로요. 아니죠. 3월 22일에 이제 FOMC가 있는 네네. 거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자료를 캡처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5% 25bp 올릴 확률이 62%였고요. 네. 안 올린다의 확률이 38%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하루가 다르게 금리 못 올릴 수도 있다라는 쪽에 배팅이 강해지고 있어요. 네. 근데 뭐 25bp 올린다고 해도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5월 3일자거든요. 다음 FOMC 보면 5%일 확률을 54%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54% 반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금리 안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쵸. 심지어 6월 14일 보면 4.75일 확률, 그러니까 0.25 낮출 확률을 지금 51% 반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FOMC를 끝으로 이게 0.25 이하로만 올린다면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그럼 50bp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예, 가능하죠. 근데 현재로서는 확률이 거의 지금 이제 선물에 배팅돼 있는 거는 거의 확률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50bp 올리면 아시다시피 10년물이면 1호 네. 가격이 5% 하락해야 맞는 거잖아요. 네네. 견딜 수 있을까요? 지금 그거 못하게 하려고 돈을 때려받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고통을 준다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뒤로는 돈을 이제 뭐 국채를 담보로 네. 혹은 뭐 모기지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네. 자기네들 이제 그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해야 되니까 25bp 정도 올리는 게 아마 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만 놓고 보면 네네. 시장은 그렇게 배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지금 연준이 쓰고 있는 방법이 그건 거죠. 당신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우리한테 담보로 맡기면 그만큼의 액면가를 돈을 빌려줄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럼 양적 완화냐?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라 하면 이 돈을 갖고 본인들 은행들에 가서 그걸 또 그 뭐 10% 정도 남겨두고 나머지 90%를 딴 데 대출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결국은 이 돈을 갖고 자기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도구로 쓰고 있는 거니까 결국 양적 완화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양적 완화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재무 상태로 보면 네. 양적 완화는 아니고 네. 그리고 뭔가 돈을 이렇게 대출을 해줬을 때 중앙정부에서 줬을 때는 이거를 예금 인출하는 사람들 용으로 써라라는 우리가 써라. 모르는 뭔가가 네네. 있었겠죠. 네네. 그냥 뭐 이거를 다른 데로 대출을 하거나 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고 허가가 있어야겠죠.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이걸 대출해 준 걸로 다른 뭔가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어찌됐든 효과는 양적 완화를 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돈을 네. 받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시중에 그만큼 돈이 풀릴 것도 사실이고. 좋아요. 그러면 2008년과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2008년 한번 보시죠. 네. 자료를 준비해 주셨네요. 예, 2008년에 이거 제가 다 손으로 썼어요. 힘들게 썼어요. 자, 근데 그때를 보시면요.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네. 2008년도에는요. 핀테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 그렇죠. 네네. 네, 뭔가 빨리빨리 진행되지도 않았고요. 네.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때는 정권 교체 시기였어요. 네. 부시 대통령이 8년 다 채우고 물러나는 시기였고 오바마하고 다른 분하고 이제 이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어쨌든 둘이 붙어서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네. 아무튼 정쟁이 굉장히 심할 단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뭔가 진행된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빨리빨리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자, 보시면 2008년 3월에 이때 베어 스턴스가 파산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베어 스턴스가 파산한다는 얘기는 2007년 3월에 나왔어요. 아.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가 2007년 6월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잠깐 휘청하는 듯 하더니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네. 계속 딛고 올라가다가 베어 스턴스가 파산한다라고 얘기가 진짜 나오고 나서 파산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요. 베어 스턴스를 JP 모간이었나 인수를 하면서 네. 오히려 시장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금리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 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2008년 우리 모두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2008년 9월에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을 합니다. 이게 14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네.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중소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AIG가 파산해요. 이때 네. AIG가 엄청나게 큰 은행이었습니다. 네네. 원투를 다투던 회사였거든요. 이게 넘어가면서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때 하락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재밌는 거는 9월 23일 날 버핏 형님께서 골드만삭스 우선주를 50억 달러를 투자를 합니다. 이때 골드만삭스까지 넘어갈 뻔했거든요. 즉각적이었네요. 거의 그러니까 바로 14일에 나왔습니다. 저 일이 있었고 거의 네네. 열흘 만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죠. 즉각적이네요. 버핏께서 직접 나서서 민간에서 이걸 해결하고자 했던 거죠. 당시에 막 논란이 많았어요. 이쪽에 이 뭐랄까요, 임원진들이 막 돈 미리 뭐 돈 파티하고 뭐 이랬던 게 많아서 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걸 지원해 주는 게 도덕적 해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어찌됐든 버핏이 그때 50억 달러를 투자해 주면서 괜찮은가 했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금융위기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 러시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고요. 이때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경기 침체가 이제 찾아올 것이다. 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요. 네. 우리 다 몰랐었는데요. 이때 나온 레포트들이 네. 그때 제가 지금 최근에도 다 찾아봤었거든요. 좀 뒤에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이미 다 했어요. 이때. 인간은 정말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게 이 모든 얘기, 지금 할 얘기들과 앞으로 할 얘기들도 그때 다 했어요. 이미. 그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는 네네. 이야기 듣다가 좀 그러니까 뭔가 데자뷰 같다고 느껴졌던 게 베어스톤스 파산이 1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네. 크레딧 스위스도 사실 1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죠. 나왔었고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지금 뭐 UBS 인수된다는 것처럼 베어스톤스도 JP 모건이었었나요? 인수됐었고 그것 때문에 풀릴 것 같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터진 걸 보면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시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이 급락하는 와중에요.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서 자동차 업체 구제금융 합의하는데요. 12월 10일 날 합의가 됐어요. 네. 이미 얘기가 나오고 한참 몇 달 뒤에 합의되고요. 구제금융 허가하는데도 한참 뒤에 합의가 됐어요. 지금처럼 막 그러니까 뭐 크레딧 스위스하고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당장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얘기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나섰죠. UBS야 네가 사가라. 그렇죠. 나를 위해서 네가 좀 사주면 안 되겠니? 내가 나머진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이거 일주일 걸렸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일주일 안에 만약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네.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네. 이전에는 이거 몇 달 걸렸어요. 심지어 미국에서요. 구제금융안을 하원에서 거부했었어요. 그때. 안 됩니다. 도덕적 네. 해이 이거 안 돼. 모랄 해자도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우리는 합의 못 해요. 그러다가 막 설득하고 해서 겨우 합의가 됐었거든요. 이런 과정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그러네요. 네, 바로바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요. 2008년 9월 24일 날 NH투자증권 리서치에서 나왔던 이제 리서치 중에 네. 이 얘기가 나와요. 80년대 블랙먼데이 발생 후 주가 흐름과 1930년대 대공황 때 주식시장 흐름 두 개를 딱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네. 놀랍게 비슷하죠. 이거 모양 보시면 끝에 80년대 빼고요? 모습과 끝에 빼고. 예, 요 앞모습 보세요. 네네. 너무 비슷하죠. 네. 이 흐름까지 너무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다 비슷한데 이때 이 리서치 내용의 자료의 논지가 뭐였냐면 이게 블랙먼데이처럼 올라갈 수 있을지 네. 대공황처럼 여기서 점프할지 2008년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였어요. 네. 불행하게도 2008년은 뛰어내렸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2008년대 금융위기로 이름만 바꾸면 모양은 똑같아요. 두 개가. 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지 뛰어내릴지 이거는 각자가 판단해야죠. 내가 생각할 때는 블랙먼데이하고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네네. 지금 2008년 금융위기와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겠죠. 근데 이거는 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과 네네. 장기 투자하시는 분 또 의견이 다를 것이고 뭐 다 틀리겠죠, 의견이. 그거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럴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요렇게 뛰어내리기에는 지금 여건이 2008년 금융위기하고 현상만 놓고 보면 비슷하지만 네네. 그때랑 다른 점이 상당히 대응이 많다라는 다르다는 거죠. 거죠? 그렇죠. 정부와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의 대응이 너무나도 빠르다. 그리고 사실 은행 구조조정의 가장 어려운 점은 채권단들끼리 합의가 되게 힘든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정부와 그 중앙은행이 해. 우리가 손실 보전해줄게. 가져가. 손실은 우리가 져줄게. 원래 채권자들끼리 모여갖고 맞아요. 그 손실 누가 가져갈 것이며 네가 더 많이 가져가네, 내가 더 많이 가져가네. 너는 선순위잖아, 난 후순위니까 안 돼. 막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의견이 안 맞는데 해. 우리가 보전해줄게. 그게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거. 그렇죠. 아. 기본적으로 이제 지급 그러니까 자본이잖아요. 이제 네네. 대차제도표에 자본을 다 까서 네. 손실 일단 예금자들 먼저 보호해주고 네네. 주식 있는 사람 손실 나는 거 당신들이 투자한 거니 그건 책임지는데 네네. 예, 자산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하고 자본을 이렇게 땡겨서 부채 좀 메워줄게. 어허. 그리고 그렇게라도 부족하면 형이 책임진다니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왔던 네. 내용이죠. 그게 아. 스위스가 한 내용이죠. 이제 지금 또 다른 그 15년 전 자료를 또 찾아오셨어요. 계속 있습니다. 이게 네. 너무 비슷해가지고요. 어. 2008년 이제 아까 9월이었잖아요. 네. 10월 24일 날에 동양종금금융증권에서 이거 데일리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보시면 이것도 재밌어요. 지금 논쟁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과거 금융위기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네. 정상화 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성장률 부분 네. 보시면 이거는 GDP 기준이에요. 네. GDP를 성장률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GDP 성장률이 정상화되는 평균 기간은 최소 5분기였다는 거예요. 네. 한국을 포함할 경우 5분기였고요. 최대 7분기, 한국을 제외하면 7분기까지 소요됐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T일이 발생했을 때 요렇게 다시 올라가는데 5분기, 네. 한국 빼면 7분기 이랬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실물 경기고요. 네. 실제 경제고 주가는 어땠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재밌어요. 과거 똑같아요. 그러면 증시로 보면 어땠을까? 금융위기 발생 시점 이후 증시 하락 기간은 평균 15.8개월이었대요. 네. 그리고 저점 형성 이후 정상화되는 기간은 보통 5개국 평균이 5.6개월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저 자료가 나온 게 2008년이니까 저기서 얘기하는 하락 기간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한 하락 기간이네요. 그렇죠. 네네. 네. 어. 제외된 거죠. 여기 써 있어요. 미국에 보시면 과거 금융위기 89년도 보면 고점 대비 하락률이 13%라고 할게요. 13%. 네. 기간은 14개월, 정상화까지는 4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네. 한국은 70% 하락했었고 97년 IMF 때요. 70% 하락했고 발생 이후 증시 하락 기간은 7개월. 7개월. 정상화까지 5개월 걸렸고 5개월. 굉장히 짧았습니다. 네네. 폭락했다 바로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2007년도 보시면 이때 현재라고 써놨어요. 네네. 미국이 43% 하락했고 12개월 이미 떨어졌고 네. 정상화까지 소요될 시간이 얼마였을까? 아. 물음표 해놨어요. 우리는 답을 알죠. 우린 답을 알죠. 여기 보시면 얼마나 걸렸을까? 요렇게 보시면 한 여기가 만약에 발생 시점이 네. 만약에 여기라고 보면요 1년 걸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에서 얘기한 거는 여기서부터 저점에서부터 기간이거든요. 저점 빠져나와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실제로는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되돌아오는 데까지는 8개월 정도 걸렸었고요. 그러면 네. 그러면 아마 이제 여기서 제일 궁금한 이제 제가 사실 지난주 댓글이 90개나 달린 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 이렇게도 악플이 달릴 수 있구나. 아니 이거 잘하면 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거였는데. 네. 근데 아 이거 너무 많이 달렸어요. 좀 나쁜 댓글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분은 그래도 이제 덕분에 그때 기술주 저가 매수 했다 하시는 분들 한 두어 분 계셨어요. 네네. 그 두어 분들을 위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요. 지금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금융위기가 지나가면 경기 침체가 올 텐데 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되게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시면요. 경기 침체가 오면 주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침체 오면 당연히 주가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차는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침체가
좀 나중에 판명되니까 주가는 좀 미리 빠져 있을 수는 있어도 뭐 거의 비슷하게 오는 거 아니었었어요? 근데 사실 상관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슈로더에서 봤던 거고요. 2020년 1분기에 GDP가 마이너스 4.3이었거든요. 네. 근데 2020년 4월에 보시면 주가 상승률은 대략 13%였습니다. 이때 이미. 네. 그리고 74년에도 보시면요. 가장 힘들 때 주가 상승률은 오히려 18%였고요. 언제로 할까요? 지금 금융위기나 98년이 아니면 82년 한번 볼까요? 82년. 왜냐면 이때가 금리 20%까지 올렸을 때니까. 82년에도요. 네. 당시 10%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라고 다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보면 주가 상승률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물론 아니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면 오히려 주가가 오르느냐? 정확한 거는 네. 먼저 빠졌어요. 네,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로 하락하지 주가는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로 하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경기 침체가 오면 반등하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실업률이거든요. 네. 실업률 단계를 놓고 보면 이 제목이 이래요. 이거 이제 BCA 리서치라는 아주 유명한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거고요. 주식은 실업률이 높을 때 네. 가장 좋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실업률이 높을 때요? 예. 예상과 다르죠. 아. 실업률이 8% 이상일 때요. 네. 평균값이 주가 상승률이 이게 1950년부터 지금까지 결과 22년까지 결과거든요. 네네. 24.5예요. 평균값이 평균값이 20.7이고요. 중앙값이 24.5예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주가는 먼저 빠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실업률 높아지기 전에. 오히려 실업률이 4% 이상일 때 주가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평균이 0.6이었고 네. 올 경기가 좋은데 실업률 이렇게 단단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업률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네네. 1950년부터 평균을 내보면 플러스를 유지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안 좋았다는 뜻입니다. 이걸 놓고 보면 거의 우리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주식시장은 경제와 같이 움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상관관계가 매우 약해요. 그렇기 때문이고요. 세 가지를 놓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가라는 게 현재 수익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수익의 가치의 합입니다. 그렇죠. 현재 가치의 합이 땡겨와요. 네. 하지만 미래 수익도 땡겨오면 현재 가치와 1대1로 매칭되지는 않아요. 이게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현재의 침체도 반영하는데요. 추후 회복도 회복에 대한 기대도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침체기예요. 보통 중앙은행과 정부가 대규모로 부양책을 쏟아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 인하죠. 그런데 주식시장 경험을 해보면요. 종종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네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건 뭐냐면요.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1대1로 뭔가 매칭이 되고 상관관계가 되게 높다면 컴퓨터가 돈 다 벌었겠죠. AI가 시장을 장악했겠죠. 근데 AI 관련해서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나왔던 AI 관련 펀드들 수익률이 실제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해보면. 저도 투자를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 수익률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나쁠 경우가 더 많았었습니다. 다행이죠. 인간의 영역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판승철 님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셨던 게 과거에도 보면 주가는 좀 미리 빠졌었다. 네, 실업률도 높아지기 전에 미리 빠졌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오히려 높을 때는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실제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도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 같다는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먼저 빠지다 보니까 실제 그 침체 때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었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 보세요?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파월의 결정에 달린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시장을 막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라고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당장 수요일 날 파월이 얘기할 거거든요. 네. 그 결정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판명이 날 건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저는 사실 월요일 날 그거 났을 때 계속 저는 오히려 분할 매수를 그날 월요일 날 했었거든요. 네네. 기술주 중심으로 저는 아무래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과거 제가 오늘 애플 예전 데이터도 준비를 했다가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뺐었는데 네네. 당시에 애플이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어요. 네. 반토막이 났다가 이제 베어 스턴스가 이제 인수가 되고 나서 오를 때 거의 원래 가격까지 회복을 합니다. 네. 2008년에 어. 한번 차트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의 회복을 합니다. 원가까지. 그러다가 거기서 리먼이 부도나면서 거기서 반토막 나거든요. 네네. 근데 애플이 한 4개월, 6개월 이제 2008년 한 10월 이때부터요. 횡보하기 시작하다가 네. 한 6개월 뒤부터는 거의 직전 고점까지 다 회복하고요. 그 후로부터는 우리가 알다시피 애플이 뭐 미친 듯이 상승하기 시작하죠. 네네. 10배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시장은 이제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나 뭐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FOMC가 지금 수요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뭐 적당히 지난주에 사서 이번 주에 이익 실현하고 현금 쥐고 있다가 그때 발표 나는 거고 따로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네네. 저처럼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면 이게 당장 다음 달이 될지 6개월 뒤가 될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주식을 저가일 때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6개월 뒤에는 보상을 받겠죠.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야죠. 뭐 그 이상원 선임의 입으로 지금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상원 선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 고개만 끄덕거리거나 네네네네. 아니면 도리도리 해주세요. 네. 일단 이 정도 상황에서는 빅테크 기술주 중심의 분할 매수는 괜찮을 것 같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끄덕인지 아니면 도리도리 했는지 그 정도만.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저는 많이 빠진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많이 보셔야 네네. 되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제 AI 중심으로 투자하시라 그리고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하시라 네네. 전기차나 이런 거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네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구글도 메타도 말씀드렸었고 그쵸, 구글도 맞아요. 말씀드렸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말씀드렸었고 시총 상위 테크주들은 빠질 때마다 지금은 사모아 가도 저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8년 자료, 그러니까 15년 전 자료를 다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노고에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이상원 선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